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조금 불우하게 자란 저에게 지금의 남편이란 존재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모두 다 같이 입학한 남자 사람 친구에서 어느 날 불쑥 남자로 다가온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워낙 저를 봐온 시어머니였기에 결혼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기우는 집안이어서 반대할까봐 걱정했던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주혁이랑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붙어 다니더니 이젠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어머님이 다 좋게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 챙겨주셨던 거 다 알아요. 아니야, 네가 심성이 좀 착했니? 우리 주혁이랑 참 좋게 잘 지내기를 그때도 얼마나 바랬다고. 여하튼 잘 지내보자.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기뻐. 주혁아, 너 여자 하나 잘 골랐다. 엄마가 얼마나 지영이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지영이 좀 챙겨줬어. 사실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다니기도 한 거고. 어쨌든 고부가 보기 좋네. 저 부족한 거 많은 거 알아요. 어머님한테 많이 배우고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제가 잘할게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친구의 어머니로만 뵙다가 시어머니가 된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기도 하고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도 했으니까 말이죠. 어렸을 때 이런 분이 내 친엄마였으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봤었고 왜 우리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어머님으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 또한 저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정말 보기 흐뭇해했고 앞날에 꽃길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당신 부모님들한테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들을 만났을까?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정말 고마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좀 착했냐? 딱 엄마가 네 심성을 알아본 거지. 나야말로 너한테 더욱더 잘할게. 걱정 마. 항상 외로웠을 너 생각하면서 마음이 진짜 좋지 않았어. 이제 무엇보다 네 가족이 된 만큼 평생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다정다감했던 어머니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다른 분이었어요. 동서와 함께 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나 싶었어요. 형님은 저희 둘이서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갔다 온 거 모르죠? 저렇게 둔해서 어떡한데요? 맹에 빠져가지고. 에휴, 그러니까 내가 맹꽁이라고 부르잖니. 주혁이만 아니면 결혼 절대 안 시키지. 근데 어떻게 떡하니 데리고 온 걸. 자식이 좋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하여튼 정말 성에 안 차는 며느리야. 부모 복이라도 없으면 지 복이라도 있어야지. 얼굴 봐라. 얼마나 복없게 생겼니. 이래서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얼굴에 그늘이 팍 쪄가지고 나도 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그래도 어머님은 포커페이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형님한테 형님 소리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절대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이긴 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진짜 뭐에 반해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건지. 주혁이가 얼마나 정이 많니? 그저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더니 둘이 눈 맞은 거지 뭐. 내가 그때 둘이 같이 다니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설마 하니 저런 애랑 눈이 맞을 줄 내가 알았겠어? 그저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주제 파악 못하고 우리 아들을 마음에 품어. 예, 이런 말 그만하자. 말하면 입도 아프고 더 열불나. 어머님 진짜 인품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게 하다니. 형님이 가정환경이 한참 기울었잖아요. 걔가 공부를 좀 잘했기에 걔랑 다니면 주혁이도 공부 열심히 할까봐 둘이 다니게 내버려 둔 거지. 뭐 그 덕에 주혁이가 노무사 됐잖니. 걔가 눈치는 더럽게 없는데 머리는 또 더럽게 좋잖냐. 그래서 주혁이 착실하게 공부하게 한 거지 뭐.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2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따뜻이 대해주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의 속마음은 다 알았지만 굳이 불만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신 건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하며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묘하게 저에게 철벽을 치셔왔다는 것을 눈치 없는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는 지인이 뮤지컬 티켓을 줬는데 둘째랑 다녀올게. 넌 집 보고 있으렴. 너 이런 거 안 좋아하잖니? 시끄럽기만 하고 뭐. 어머님, 얼른 가요. 늦겠어요. 날도 추운데 형님은 집에 계세요. 어차피 봐도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너는 날도 추우니까 쉬어. 나랑 둘째만 갔다 오마. 워낙 비싼 티켓이래잖니.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별 수 있니? 왜요? 전 그런 거 보러 다니면 안 되나요? 저도 뮤지컬 좋아해요, 어머님. 주혁 씨랑 연애 때 종종 보기도 했고요. 저랑은 그런데도 가기 싫으신 거죠?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저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거. 그때 동서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거든요. 근데 진짜 못 참겠네요. 어머님 어쩜 그러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요? 아니, 어머님은 애초에 저에게 늘 이렇게 대하셨죠? 눈치가 없는 제가 몰랐을 뿐. 갑작스러운 저의 도발에 동서와 어머니는 눈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야 사태 파악이 다 되었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아픈 소리를 쿡쿡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동서까지 같이 거들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이었고 그렇게 대놓고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뭐? 아니 그럼 그때 이 얘기 다 듣고도 너 그동안
나한테 못 들은 척, 그렇게 고상한 척 했던 거야?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어쩜 애가 그렇게 깜찍하게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해? 그리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니? 아, 기막혀. 형님, 살쾡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왜 엿들어요, 엿듣기? 그리고 엿들었으면 인기척이라도 하시지. 그냥 잊어보려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으니까 못 들었다고 혼자 되뇌면서 잊어보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님 볼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전 어머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래, 뭐 다 안다니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네가 들은 대로야. 솔직히 내가 너 눈에 착이나 했겠니? 우리 주혁이 노무사에다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근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다 큰 성인이 결혼한다는데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니 허락은 했다만 아직도 기가 차. 어려서부터 주혁이 따라 졸졸거리던 너를 내가 떼어놨어야 했는데 그저 불쌍해서 좀 챙겨줬기로써니 그걸 이렇게 갚니? 어머님 말이 맞아요. 형님 진짜 주제 파악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한참 딸리잖아요. 넌 입 다물어. 모든 걸 차라리 이렇게 입으로 들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가식 떨지 말고 이렇게 애초에 대했으면 어머님이 기피하던 며느리 절대 보실 일 없으셨을 텐데. 참 방법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 없이 자라고 불우하게 컸어도 남들한테 피해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요? 주혁 씨 노무사라고요? 저 대기업 법무팀 팀장이에요. 이건 뭐 쉬운 줄 알아요? 유치하게 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부모님 일은 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인데 어쩜 그런 걸 가지고 제 마음을 이리 아프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수 없다는 거고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아무런 티도 내지 마. 알겠니? 정녕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만들겠다는 거 아니면 그 입 다물으라는 거야. 난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너도 표정 관리 잘하라고.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과 말투였고 그 말씀을 하신 채 어머님은 동서와 집을 나섰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은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평소처럼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이것 또한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도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나 싶은 게 말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못 먹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밥 좀 팍팍 먹어. 가뜩이나 살쪄야 하는데 더 마르겠다. 그래 아가, 좀 더 먹어라. 내가 한 게 맛이 없니? 다른 거 해줄까? 건강히 먹어야 몸이 좋아지지. 계란이라도 부쳐주련? 역시 지영이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너 계란 좋아하잖아. 엄마가 계란 부쳐주신대. 아, 됐어요. 괜찮아요. 입맛이 오늘따라 너무 없네요. 그만 먹을게요. 어머님이 밥 차려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됐어요, 아가씨. 에휴, 내가 며느리를 무슨 이런 거 시키려고 본 줄 아니? 내가 해도 되니까 넌 일찍 들어가서 쉬어. 와, 이게 정녕 고부 사이 맞는 건가 싶다. 지영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엄마도 일이 좋아하고 지영이도 좋아하니.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시어머니였어요. 참 허탈했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님을 제가 감당해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 역시 멘토를 부여잡으며 버텼어요. 그래 어려서 부모님도 이러는데 이깟 일이 대수랴 싶으면서 합리화를 했고 드디어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아이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내심 부럽기도 했어요. 동서가 임신을 하자 온 가족은 하나같이 기뻐하였고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이니 시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또 가슴에 상처를 주었죠. 어머, 둘째 내가 먼저 가졌구나. 누가 먼저 가지면 어때? 우리 둘째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내가 임신 선물로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 맞다. 그네 넌 마음이 좀 그렇겠구나. 너도 임신 바랬잖니. 역시 나이가 무기인가? 둘째 내가 떡하니 먼저 임신을 했네. 너도 곧 생길 거니 걱정 말으렴. 다 때가 있다고 하잖니. 서운한 거 아니지? 아, 아니요. 축하해야 할 일에 서운하다뇨. 동서 축하해. 동서랑 서방님 닮았으면 정말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야. 형님, 진심 맞죠? 제가 먼저 가져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게 확실히 큰가 봐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게나 말이다. 그네 분발해야겠다. 하긴 요샌 딩크도 많더라. 굳이 힘들게 노력 안 해도 돼. 너희의 삶을 존중해. 그래도 딩크는 아니지. 우리도 아이 준비하고 있어요. 재수씨 좋은 기운 받아서 저희도 성공해야죠. 묘하게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임신 축하에만 전념했고 참 머지않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는 4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니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한 소리를 넘어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고 식구들 앞에서는 다시금 착한 시어머니 모드로 변하셨습니다. 네 동서가 그렇게 셈이 났니? 뒤이어서 바로. 아휴, 사촌끼리 동갑이 뭐야? 엄연히 질서는 있어야지. 네가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모르니? 그렇게 시샘이 많으니까 복이 없는 거야. 지 동서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지도 떡하니 애를 배? 에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데 여기까지만 말할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겠지? 제가 임신 바란 거 아셨잖아요. 근데 임신한 게 이렇게 욕들어 먹을 일인가요? 전 아직도 어머님한테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제가 알던 어머님이 맞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요. 네가 반무덤이잖아. 그러니까 맹꽁이가 그냥 맹한 척 주는 친절에 고마워나 할 것이지 남의 마음을 캐? 뭐든지 제 잘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를 가진 전 더 이상 어머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 최대한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고 온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만 참석을 하였어요. 확실히 어머님을 잘 피하고 나니 상처받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서는 먼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이 같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어머니는 저 들으란 식으로 또다시 동서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공주
저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딸 가진 게 복이란다. 우리 며느리 장해. 출산하는 것도 고생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우리 둘째 선물이다. 너 아기 낳는 날 선물로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얼른 열어보렴.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근데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어떡해.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당연하지. 널 위해 준비한 건데 첫째 조금 크거든. 이제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라. 알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이렇게 두면 더도 말고 딱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다. 둘째 출산 선물까지 미리 주는 거니까. 첫째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이라는데 시 할아버님이 아셔봐. 너도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은 낳아야 해. 난 그 손자야말로 장남으로 생각할 거다. 당연하죠.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안겨드릴게요. 제 뱃속에서 나와야 진정한 로열 핏줄이죠. 안 그런가요? 당연하지. 두말하면 입 아파. 빗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더도 말고 딱 노력해서 아들로 둘째를 낳아. 어머님이 동서에게 준 선물은 자그마치 2억짜리 땅 문서였어요. 동서는 기뻐서 오열을 했고,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서가 내심 부러웠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를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아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실 마음이 아파서 대꾸를 하지 못하였어요. 제 입에서 모진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뱃속의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다 전달되는 것만 같아서 억지로 화를 꾸역꾸역 눌러 담았습니다. 너 뱃속에 아들 있다고 지금 네 동서 무시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지? 두고 봐라. 둘째는 어려서 금방 또 들어설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발 모함 좀 하지 마세요.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어머님이 저 엄청 싫어하는 거 다 알았으니까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주혁 씨 아이니 좋게 봐주세요. 주혁이한테 아이는 천천히 가지랬더니 네가 꼬신 거겠지? 네 동서 질투하니까 바로 애 가진 것 좀 봐. 네가 이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눈치도 없고 일대 끼지도 못하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됐다. 그만 말하자. 늘 막말을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아이를 품었고, 제 출산날이 다가오자 아이가 효자인지 다행히 별탈 없이 진통 5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남편은 감동을 하여 오열을 하였고, 저 역시 이런 기분이 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제 출산날 병문안을 오셨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동서를 대동해서 방문하셨어요. 손에는 전복탕을 사가지고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런 모습도 사실 남편이 보고 있으니 하는 행동이어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고, 전복탕 안에 뭘 넣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나가 수고 많았다. 내가 넣어주려고 전복탕 사왔어. 산모가 몸 좋게 잘 먹어야 모유가 쑥쑥 돌지. 쭉 들이키거라. 역시 지영이 생각해주는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엄마가 사온 전복탕 좀 먹어. 얼른 기력 보충해야지. 그래, 얼른 한 사발 들이켜. 난 손자보다도 네 몸이 제일 걱정되었어. 가뜩이나 마른 몸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전복탕을 받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한 사발 건네봤던 그 순간 시할아버님이 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뭔가의 문서를 지어준 순간 온 시가 식구 인생이 종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와 시어머니 인생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는 여태까지 감춰오던 본 모습을 드러내었거든요. 본인이 가장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 온 식구들은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너무 고맙다. 우리 집안이 대가 기한데 네가 대를 이어줬어. 주혁이한테 아들이라는 소식 듣자마자 올라왔다. 네 시어머니가 영 성별에 대해 얘기가 없길래 너 딸이겠거니 했는데 아유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 여기 바꿔라. 이건 할애비가 주는 선물이다.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잘한 일을 했어. 어머, 이건 삼성동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이건 너무 과하세요. 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네 시어머니도 아들 둘 낳고 나한테 많이 받았다. 그러니 너도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 집안의 첫 손자인데. 아유,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요즘 아들딸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얘가 뭘 했다고 그런 큰 건물을 줘요. 참, 얘 부모도 없고 보고 자란 거 없는 애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너 그거 받기만 해. 시어머님은 시할아버님의 성격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제 임신 소식과 함께 아예 성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된 할아버님이 제 아이의 성별을 듣자마자 출산 소식과 함께 올라오신 거였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할아버님은 저에게 선물이라며 과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남편네 집은 가지고 있던 땅이 재개발과 더불어 할아버지의 명확한 투자로 인해 큰 돈을 만졌었거든요. 전 이 큰 선물을 받고 너무 감동했지만 시어머님은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답니다. 엄마, 평소에 지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하네요. 지영이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는데 부모 없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진짜 실망이에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할아버님, 저도 아기 낳았는데 어떻게 저한텐 아무것도 안 주세요? 제가 첫 손주를 안겨드린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집안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형님보다 제가 월등한데 혹시 손주 며느리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 여자가 뭘 했다고 건물을 주냐고요.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꼴랑 전 땅문서인데. 동서는 그 와중에 본인이 받은 것과 천지 차이인 제 선물을 보고 비교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동안의 일들을 짐작이나 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시할아버님 또한 사대 파악을 다 한 듯 보였어요. 이미 땅 문서도 받아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재수씨도 말 가려하세요. 이제 안 봐도 화나네요. 둘이 다 지영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 여겼는지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안 봐도 비디오다. 내 나이가 아무리 90이 다 됐어도 이런 거 하나 분간 못할까봐. 애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날 같은 네 며느리를 감싸주고 품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아니, 제가 뭘요? 아버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피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도무사인 우리 아들에게 저런 부모도 없는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요? 박복해도 유분수지.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쟤 너무 싫었어요. 정말. 아버님은 저 욕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주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인데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도 못해요?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어라. 지금 네 얘기를 들으니 우리 큰 손주 며느리가 나는 더 안쓰럽구나. 애초에 너 시집 왔을 때도 내 눈에 찬 줄 알아? 그래도 이왕 아들이 좋다니까 지른 내색 일절 안 하고 오히려 좋은 것만 생각했어. 너도 그래야지. 어쩜 사람이 제일 치졸한 짓을 해? 애초부터 심술이 가득하더니만 변하질 않지. 변하지 않고 말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몰랐어요. 그저 건물이 저에게 양도될까봐 그 걱정에만 사로잡혔고 동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하지만 시할아버님은 그럼에도 저에게 꿋꿋이 건물을 양도해 주셨고 전 감사히 그 건물을 양도받았답니다. 제가 건물을 받게 되자 시어머니와 동서의 행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할아버님이 싹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할아버님은 시어머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네한테 앞으로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너희 나한테 받을 재산 단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널 모를까봐. 시집 올 때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그걸 숨겨도 티가 나는 걸 넌 모르지? 애초에 알아봤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며느리 잡는 꼴이란 내가 그저 아들을 낳아줬다고 그네를 예뻐하는 게 아니다. 딱 봐라.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얼마나 성품이며 인품이며 딱 봐도 티가 나잖니. 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심술티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둘째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성품과 인품이다. 넌 네 시어머니 똑 닮았어. 얼굴에 심술이 그득해가지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느리를 앞에서 이렇게 개쪽을 줘야 시원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같으면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웬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가 차지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왜 저만 탓하냐고요? 부모 없는 게 그네 잘못이냐? 넌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구나. 됐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어. 너 욕심 많은 건 진작 알았다만 내 손주들을 잘 키워줘서 그래도 이 재산 나 죽으면 네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저 건물 하나 큰 손주 며느리 준 걸로 이렇게까지 화내는 간장 쫑지라면 넌 내 재산 한 푼 받을 자격이 없어. 당장 유언장을 수정할 거야. 더 할 얘기 없다. 어머, 할아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지금 잠깐 이성을 잃으셔서 그래요. 아니면 그 재산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아유, 그렇다면 뭐 굳이 할아버님을 말리진 않겠지만요. 손주들은 끔찍하시니. 네 시엠이랑 같은 종족인 너한테 내가 이 재산을 줄 것 같냐? 알아서 할 거다. 뒤처리는 이만 내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시할아버님은 곧장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시어머님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것 또한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 엄마에게 정말 실망을 한 듯 했고, 그 와중에 동서는 그럼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며 본인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동서를 보고 있으니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에 눈먼 여자들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모든 걸 지영이 탓할 거면 우리도 이제 여긴 안 올게요. 그게 낫겠어. 서로 보는 게 스트레스인데 왜 만나? 우리 갈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엄마의 모든 것에 다 의심이 들어. 저희 이만 갈게요. 여보, 가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니? 여자의 눈이 돌아도 그렇지 이럴 순 없는 거다. 이 집 남자들이 다 뭐가 씌어가지고 저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한테 저렇게 눈들이 뒤집혀? 그깟 아들 낳은 게 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아니 아주버님, 그래도 이도 자식인데 혹시 할아버님이 재산 분배를 손자들한테 각자 해 주시겠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돈에 환장들 했네요. 재수씨까지 진짜 너무해요. 그 와중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 제 아내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가 줬을지 상상이 가요. 당분간 못 볼 것 같네요. 다들 할아버지가 엄마와 재수씨를 본 모습이 아주 딱 맞아요. 전 그렇게 시댁과 절연하다시피 했고, 때 되면 시골에 할아버님을 뵈러 가긴 하지만 거의 시댁에는 가고 있지 않답니다. 제 아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세요. 아직 옛날 사람이라 아들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라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빈 대접을 해주신답니다. 사실 그래서 가끔은 혹시 내가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은 해보았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지라고 아들을 낳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재산을 위해 할아버님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쪽 같은 할아버님은 한사코 사과를 사양하셨답니다. 그네한테 미안해 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네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네야. 지금 네가 재산 때문에 일어나 본데 그러지 마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돈이야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산이거늘. 아버님, 그래도 우리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저 그냥 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니까. 난 마음 안 변한다. 그네한테 먼저 사죄하고 와. 그래야 나도 마음이 풀어질까 말까야. 그리고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도 시어머님 앞에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두 고부도 끝이 났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도 그런 이기적인 동서와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은 본인 동생이 안쓰럽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동생이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답니다. 참 돈이 뭐길래 이렇게 가정이 파탄 나는지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어머님을 받아주지 않자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서 만남을 꺼리고 있답니다. 진실이 없는 어머님은 그저 돈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제 외로웠던 인생 앞으로 행복할 거라고 꼭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마쳐볼게요.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 용기 내어 드디어 사연을 보내게 되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시댁에서 사사건건 비교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시댁에서 비교를 하도 당해서 비교의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지극히도 평범하게 자랐죠.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성적도 중간, 교육 관계도 평범했네요. 특별할 것도 없는 저는 친구 결혼식을 참석했다가 피로연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달리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남자친구였죠.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봤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스키장이며 레스토랑, 그리고 기념일마다 챙겨주는 선물에 공주가 된 기분이었죠.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였네요. 그렇게 예정된 수순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는 저였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신다고 집으로 초대해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예비 형님 내외를 만났어요. 말로만 듣다 처음으로 실물을 영접한 날이었죠. 형님 내외는 지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도련님 결혼하실 분이시구나.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전 김수연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임소라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볼 사이인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재수씨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내 동생이 푹 빠질만 하네. 들어와요. 춥겠다. 남은 얘기는 차차 들어가서 합시다. 유쾌한 형님네의 부부와 함께 남자친구네 집을 들어섰습니다. 고상하신 시부모님과 지적이신 형님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하하호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밝게 자란 것은 시댁 덕분이구나 생각을 했을 정도로요. 아,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인데 어떤 일 하는진 제대로 알아야지, 안 그래요? 궁금한 건 못 참거든, 내가. 아, 네, 그럼요.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격리 업무 보고 있어요. 작은 회사여도 월급 제때 나오고 나름 안정적이거든요. 아유, 우리 큰 며느리는 판사야, 판사. 알지? 그네는 검사고 같은 연수원에서 만났다나 뭐라나. 그래서 여기는 아주 바쁜 몸들이지. 세기가 들어오면 나랑 할 일이 많다 아주. 김장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대소사까지. 어때? 좋으냐? 형님은 판사였고 아주버님은 검사셨어요. 풍기는 이미지가 지적이었던 것도 직업적인 부분에서 풍겨져 오는 카리스마 덕분이었죠. 하지만 뭐 전혀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했네요. 어머님도 바쁜 형님보다는 제가 더 편하신지 아직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세익이라고 부르며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 같아 좋았고요. 하지만 묘하게 형님은 제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주입시키는 것 같았어요. 약간 묘하게 기분이 나빴네요. 내가 좀 남들보다 바빠요.
봐야 할 서류들도 많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집안일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 못 쓸 거예요. 뭐 나는 이런 거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어쨌든 잘 지내봐요, 우리. 그럼. 우리 큰 며느리는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사람이지. 얼마나 바쁜데. 나란 일 하랴. 이렇게 밥 먹으러 와주는 것만 해도 엄마는 고마워. 너네 근데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냐? 그네 얼굴이 아주 해슥하니 썩 빠졌다. 곰탕이라도 끓여주랴?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신 갈비찜도 있어요. 그거 먹고 천천히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집안일은 손 뗀다는 형님과 그걸 이해한다는 어머님 사이에서 저는 뭐 할 말이 없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제가 그때는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서.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을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은근 스트레스였죠. 주말이면 전화 오는 시어머님은 김장이면 김장, 축일이면 축일, 눈코 뜰 새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형님은 절대 안 부르셨죠. 얘 둘째야, 이번 주말에 김장인데 올 거지? 배추 150포기 사놨다. 전날에 절여야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갈 채비하고 온나? 네? 김장이요? 아, 네, 가야죠. 몇 시까지 갈까요? 제가 한 일이 4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일 마치고 바로 갈게요. 오냐, 편한 차림으로 와라. 일할 거 많다. 또 그때처럼 불편하게 치마 입고 오지 말고 편한 고무줄 바지 입고 와야 해요. 그렇게 저는 매주 시댁에 불려가서 밭도 메고 김장도 하고 시부모님 반찬도 만들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마다 형님은 코빼기도 안 비추셨죠. 주말이 끝나갈 때쯤 잠깐 들러 반찬이나 김치만 가져가는 정도였어요. 이게 쌓이다 보니 점점 얄미워지더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던데 형님은 생전 고맙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당연했죠. 어머, 김장김치 너무 맛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아유, 요새 검찰총이 너무 바빠서 제가 눈꼴 쓸 새 없는 거 있죠? 그럼 알지. 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히 챙겨 먹어라. 혹시라도 몸 상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얼른 호딱 집에 가서 쉬어라. 전 전날부터 와서 하루 종일 배추 절구고 김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뒷정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무렵 나타나서 일핑계. 그래도 어머님은 그저 오냐오냐 너무 서러웠네요. 그런데도 저에겐 집에 가서 쉬라는 말보단 얼른 가서 애비 밥 차려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럽게만 들리던지 이제서야 시집살이의 문이 열렸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얄미운 일상들이 반복되어 무뎌질 즈음 IMF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혼돈 상황. 저는 그나마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죠.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저 역시도 직장을 잃었죠. 남편도 그나마 대기업이었지만 감봉 조치가 되어 집은 어려워졌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네는 그나마 공무원이라 그런지 저희처럼 큰 타격은 없었고요.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댁과 함께 합가를 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생활비라도 아끼자라는 명목으로 시댁에 들어갔죠. 가뜩이나 부리기 쉬운 며느리, 직장까지 없어지자 모든 살림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님 밥상에 점심에 밥 메고 농사 짓고 점심 준비하고 또 일 거들다가 저녁하고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죠. 그렇게 저의 자존감은 말도 못하게 낮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제 자존감을 깎는 원인은 늘 형님이었죠. 오랜만이네, 동서. 어머, 이젠 아예 어머님 밭일은 자기가 하기로 했구나. 잘 어울려. 이게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있다니까. 아이고, 우리 첫째 왔냐?
힘들 텐데 뭐하러 왔냐? 우리 판사님이.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서 있지 말고. 얘 둘째야, 차 좀 내오거라. 어쩌다 한 번씩 형님네가 방문회에 가는 날이면 전 저희들의 늘 배가 되어 일을 하게 되었죠. 형님네 반찬도 싸줘야 하고 밥도 차려줘야 하고 엉덩이 붙일 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흐를 무렵 어느 날 저조차도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 너무하세요, 진짜. 저는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해도 되고 형님은 매번 다 해놓은 음식 홀랑 가져가고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직장이 없어졌기로써니 저도 사람인데. 아니 왜 우냐 아가? 그럼 이 많은 일을 이 늙은 애미가 하냐? 그네는 하루 종일 서류 붙잡고 씨름하는데 어찌 이것까지 불러서 시킨다냐?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높은 일 하는 사람 집안일까지 시킬 수 있냐? 너나 나나 같은 처지지 뭘 우냐? 뚝 그쳐라. 저도 나름 회사에서 서류 만지고 이랬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때도 저 부르셨잖아요. 대놓고 차별이셨잖아요. 안 그래요? 뚝 그치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거냐? 아주 보자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네. 그럼 너도 하지마.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죠. 달래달라고 징징거리는 소리에 그럼 하지 말라며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었죠. 연애 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잘해주던 신랑도 자기 집안일에 있어서는 제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외로운 나날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평생 부업되기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라도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먹으며 전 직장 동료를 만나 이러쿵저러쿵 상의를 하던 중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청소 사업이었죠. 망해가는 회사들이 건물에서 짐을 빼면 그 건물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직장 동료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장 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청소업체가 큰 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잘만 하면 큰 돈 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네요. 저희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발목은 시댁에서 잡았어요. 남편마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다그쳤죠. 하지만 전 해야만 했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자신 있어요. 지금 폐업하고 끝나는 가게들마다 청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그 가게에 새를 얻어 들어간 사람들도 청소를 하겠죠. 청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저 좀 믿어줘요. 지금 청소부를 하겠다는 거야? 아, 절대 안 돼. 그냥 엄마한테 살림이나 더 배우고 집안일 하면서 조신하게 집에 있어. 그래.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 아니 청소하는 게 사업이냐? 참나원. 아주 밥 잘 먹고 허튼 소리 한다. 큰애 불러라. 큰애한테 물어보게. 아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젊은 나이에 청소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안 된다. 접거라. 어머님은 이 사업조차도 형님께 물어봐야 한다며 형님을 호출하셨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집의 소유물도 아니고 돈을 보태달란 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만 해달라는 거였는데 절대적으로 못하기만 하셨죠.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더했죠. 아니, 동서, 말이 돼? 지금 청소부를 하겠다는 거야? 동서 체력 하나는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결국 청소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 지금 이거저거 다 망해가는 판국에 그게 되겠어? 본인들이 직접 하지 돈을 주고 청소를 하겠니? 아니요. 시장 조사도 다 끝냈어요.
은근 건물 청소나 이사 청소는 까다로워서 대부분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돈 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 자신 있어요. 형님도 성구안이 있으시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점점 수익 창출은 극대화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여보, 정말 저 좀 믿어주세요. 아니, 그냥 응원만 해줘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친정에서 조금 융통한 돈과 처녀 시절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결국 회사 동료와 청소회사를 차렸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죠. 너무나도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폐업한 회사며 이사가는 입주 청소며 몸은 힘들었지만 보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였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점 제 수익을 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저는 제 사업을 하면서 드디어 짧지만 길었던 시댁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IMF였지만 직장 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와 시댁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렸네요. 그렇게 낮아진 제 자존감은 제가 일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는 제가 여전히 부리기 쉬운 만만한 둘째 며느리였지만요. 저는 평일엔 청소 일을 하고 주말엔 시댁에 가서 여전히 시댁 살림을 하였습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른 나날을 보냈죠. 어머님, 이제 주말에 저도 못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만 와도 될까요? 요즘 거래처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같이 동업하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1주는 형님, 2주는 저 이렇게 배분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 너랑 큰애랑 같아. 너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큰애는 큰이라는 사람인데 취소가 되냐? 그깟 청소하면서 유세냐? 아주 청소 하랩이라도 하는 날엔 GM이 잡아먹겠다 아주. 네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일을 해도 하거라. 어머님은 완고하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제 벌이는 나아졌지만 제가 청소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형님은 완전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동서, 청소일은 할만해? 힘들지 않아? 난 우리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꼭 동서 생각나서 야구르트 한 잔씩 드리잖아. 아, 네, 감사하네요. 제 생각도 해주시고. 뭐 일하는 거야 뭐든 안 힘든 게 있겠어요? 힘들어도 돈 버는 재미가 있어 할만해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 동서. 난 아직도 쇼킹이잖아. 동서가 청소 보라니. 안 그래?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번번만 안 저지르고 살면 되지. 내가 떳떳하게 돈 버는 건데 누가 욕을 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형님? 가시가 돋친 제 말에 몹시 불편했는지 형님은 인상을 쓰셨죠. 그런 형님을 보고 언젠간 코를 꼭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형님은 줄대 발표를 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던 것이죠. 온 식구가 기다려온 장손 소식에 어머님은 장하다며 원래도 떠받들던 형님을 극진히 모셨네요. 얘 둘째야, 이따 큰애 뭐 먹고 싶은지 알아놨다가 해서 싸주거라. 임신하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해. 그리고 공국 좀 끓여라. 졸지에 시댁살이도 모자라 임신한 형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수발 들었습니다. 저도 여자였기 때문에 친정이 멀리 가신 형님께 임신 수발을 드는 것은 괜찮았어요. 주말에 시댁을 가는 것도 모자라서 형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생길 때마다 일하는 중간중간 음식을 해서 형님 댁으로 가져다 드렸죠.
이렇게 음식까지 해주는 건 좋았지만 형님은 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음식 간이 좀 세더라. 아니 먹을 땐 맛있는데 꼭 물이 많이 맥히더라고. 간할 때 신경 좀 써줘. 나 짠 거 딱 질색이거든. 네? 형님, 그럼 형님 입맛대로 만들어 드세요. 솔직히 불쾌하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전 형님이 친정도 멀고 일하시는 것도 바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다 드렸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럼 그냥 직접 해 드세요. 어머,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섭하게 해? 동서,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참나. 알겠어. 자, 됐지? 이거면 돼? 형님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면서 저에게 찔러 주었습니다. 순간 감정이 폭발했죠. 이 사람은 인성이 안 됐구나 싶었어요. 형님이 준 돈을 뿌리치고 그 길로 형님 댁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형님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님께 고자질하였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불러 나무라셨어요. 이 집엔 제 편이 철저히 없었습니다. 얘기 들었다. 아니 너는 그깟 음식 해주는 게 그렇게 고깝냐? 니네 친언니였어도 그럴래? 생각하는 게 왜 그 모양이니?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마음으로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만들어다 주는데 갖다 줄 때마다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이렇게 꼭 잔소리하면 어머님은 갖다 주고 싶겠어요? 본인 입맛대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안 그래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이 임신한 예민한 임산부 아니냐. 입덧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넌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니? 그래요. 제가 또 잘못했죠. 아니 형님 일에 관해서는 이 집에선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맞죠? 죄송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시댁도 나와버렸습니다. 처음 인사 간 날 어머님이 제가 할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 며느리로서 인정이 아니라 본인 입맛대로 막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등에 이고 저를 만만히 생각하는 형님,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방관하는 남편 아주버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나의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과 형님 때문에 이 집이 지긋지긋했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잡았다 싶었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남편과 갈라설 결심도 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피말라 가고 있을 때쯤 저의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형님과는 4개월 차이가 났었죠. 아기를 가져서 얻는 기쁨보다는 우리 아기도 혹시나 형님과 저처럼 차별을 받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네요.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시댁과 친정에 임신 사실을 오픈했을 때 역시나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형님 칭찬부터 시작되었죠. 나의 임신조차도 내 축복이 아닌 형님이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씁쓸했네요. 아이고, 첫째 내가 임신하니까 둘째 내도 임신하고 우리 첫째가 장한일 했구나. 역시 경사다 경사. 아이고, 그녀한테 전화 한번 넣어야겠다. 아주 좋은 일 투성이다. 첫째 내가 먼저 임신한 것도 그렇고 말이야. 질서는 확실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했네요. 이제 형님 임신 수발 안 들어도 될 생각에 좋고 나도 이제 내 아이만 생각해서 열심히 앞만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임신한 저를 동업자인 친구가 배려해줘서 사무실 일 위주로 할 수 있었죠. 저의 임신 기점으로 우리 아이가 복덩이인지 사업체도 커졌습니다. 그때쯤 경제도 많이 나아져 직원들도 고용할 수 있고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사업체의 운영을 도와야 할 정도로 규모는 커졌습니다. 청소일이라고 무시하던 형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니 고소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가게 입주 청소라든지 건물 철거 후 청소, 아파트 이사 청소 등등 범위를 확장해가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가 임신을 했어도 계속해서 음식을 해달라고 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 성화에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에 한두 번 형님이 땡기는 음식으로 늘 해다 드렸죠. 어느 날 단호박죽이 먹고 싶다는 형님 말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고 그 길로 단호박죽을 해서 형님네로 가게 되었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고 형님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전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해? 아니 지금 네 애라고 협박하는 거야? 그래, 한번 협박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뭐? 돈? 얼마나 더 너한테 돈을 해줘야 하니? 이제 나도 돈 없어. 어디 한번 다 밝혀봐. 너도 내가 협박죄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의아했습니다. 남의 애라뇨. 형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주버님 애가 아니라 남의 아이인데다 그걸로 협박을 받고 있는 꼴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주버님은 어쩌나 어머님은 어쩌나 온갖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거실로 나와 제가 호박죽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아니 동서 언제 왔어? 아니 인기척 좀 하지. 요즘 재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 어디까지 들었어? 지금 왔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형님 전화 끊을 때쯤 들어온 거라. 여기 호박죽이에요. 쉬기 전에 드시고 출근하세요.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형님은 웬일인지 저에게 그날은 엄청 친절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는 것 같았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애라뇨. 저렇게 고고하고 도도한 여자가 바람을 폈다니 우스웠죠. 동서 힘들었지? 고마워. 내가 입덧이 심해서 동서가 해준 것만 땡기더라고. 다음부턴 힘들게 안 와도 돼. 내가 어머님께 얘기할게. 동서도 임신 상태에서 하느라 힘들 텐데 오늘만 마지막으로 먹을게. 너무 애썼어. 고마워. 잘 먹을게.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도록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었죠.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형님은 그렇게까지 하고 못 믿어왔는지 친절히 문까지 열어주었죠.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어쩌다 남의 애를. 아주버님은 아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이걸 비밀로 해야 하나 아니면 터뜨려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일단 아기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될 가능성도 있으니 저 혼자 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형님도 제가 못 들었는 줄 아시는지 천성이 다시 돌아왔죠. 저를 하대한다거나 어머님과 같이 부려먹는다거나 똑같았어요. 너무 익숙했죠. 형님은 시간이 지나 출산을 하였고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어머님은 기뻐하셨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머님이 안쓰러웠어요. 아이고, 우리 집 장손이다. 우리 큰애가 큰일 했다. 고맙다 큰애야. 똑똑거비 같은 아들 낳아줘서 고맙대. 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뭐. 어머니 좋아하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아마 저랑 애비 닮으면 머리도 좋겠죠? 아유, 말이라고 하나. 너랑 애비 닮으면
아주 우리 장손 머리도 보통이 아니겠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애미야, 고생 많았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며 기뻐하셨고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어머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차마 제 입으로 꺼낼 용기가 나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며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떡하니 주셨습니다. 형님은 뻔뻔하게 그 돈을 받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출산을 하였어요. 저도 아들을 낳았지만 온통 첫째 사랑 가득한 어머님은 출산날 잠깐 오셔서 얼굴만 비추고 가셨어요.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차별받는 느낌을 아이까지 들게 만들어서 속상했네요. 저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사업은 확장한 상태로 집중하고 아이에겐 좋은 엄마, 남편에겐 좋은 와이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시댁만 가면 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차별한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까지 그러니 온몸이 떨렸지만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생각을 되뇌이면서 참았네요. 형님의 가면을 언젠간 벗겨버리라 생각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웃는 거 봐라. 너무 이쁘다. 누구 닮아 이리 이쁘노? 역시 우리 장손이다. 내 새끼, 할매 집은 다 네 거다. 에휴, 어머님은 아직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 동서에게도 이뻐해 주세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어머님. 아유, 우리 장손이 무조건 첫 번째지. 첫째가 길을 터놔야 나머지 애들도 잘 따라간다. 우리 자식들처럼 애기들도 확실히 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에겐 엄청난 폭탄이 있으니까요. 나만 건들지 마라. 제발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달라. 하루하루 빌었네요. 그리고 첫째 조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신이 나서 아침부터 싱글벙글 모여 첫 아이가 뭘 잡은지만 두근두근 설레어했죠. 저는 그날도 음식하기 바빴습니다. 고대하던 돌잡이 첫째 조카는 할머니와 엄마의 바람대로 판사봉을 집었죠. 집안은 완전 박장대소. 어른들은 신이 나시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신나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형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저를 분노에 치솟게 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죠. 나 닮아서 우리 애기는 판사봉 집었는데 도윤이는 자기 닮았으면 걸레 잡을 수도 있겠네. 이게 대물림이라니까.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안 되겠네요, 더 이상은. 시윤이는 어쩜 형님만 빼다 박았을까요? 보면 볼수록 아빠 얼굴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아무리 아들이 엄마 닮는다지만 너무 하잖아요. 아주버님도 아세요, 혹시? 아님, 모르시나? 뭐? 아니, 동서, 지금 무슨 말이야? 어?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아, 참나.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우, 기분 나빠. 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주버님, 시윤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장씨 집안 자식이 맞는지. 그 순간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동안 낌새가 이상한 게 있었는지 아주버님은 형님을 뜯어 말리곤 뺨을 때렸죠. 집안 식구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했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작은 애야, 네가 하는 말이 이게 다 뭐냐? 지금 시온이가 내 손자가 아니라는 거냐? 말 좀 해보거라.
어머님 잘난 첫째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만재를 저질렀는지, 저런 고상한 얼굴을 하고 뒤에서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저 다 들었어요, 형님. 협박받고 있는 얘기, 남의 애라는 얘기. 제가 지금까지 모른 척했던 건 언제 터트릴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지 절대 잊어버리진 않았거든요. 형님이 한 짓을 검찰청 사람들이 알면 어쩔까요? 그동안 본인의 직업, 능력만 믿고 본인보다 아래에 있다 싶은 사람은 무시하셨죠? 이제 형님이 밑바닥을 칠 차례예요. 아셨어요? 남편은 말리고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개싸움, 아주 돌잔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은 뻥 뚫렸죠. 어머님 그렇게 장손하시는데 그 장손이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어머님은 놀다가 그동안이 분했는지 형님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말 좀 해봐. 저게 다 사실이야? 이 나쁜 것 어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넌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유전자 검사 당장 하고 네 그 판사짓도 내가 못하게 할 줄 알아. 알겠어? 나쁜 것, 못된 것. 어머님은 처음으로 형님에게 저렇게 모진 말을 내뱉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추후에 형님은 전화로 절 가만 안 두겠다, 명예훼손죄로 콩밥을 먹일 거다 등등 협박을 일삼았지만 결국엔 아주버님께 이혼을 당하고 일도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했어요. 전 속은 시원했지만 항상 시어머님께 받은 차별, 서러움, 아주버님께는 진작 말 못한 죄송함 등등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까지도 남편과 아이만 왔다 갔다 하고 지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들이 풀리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아주버님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할 때만 결혼식에 잠깐 시어머님을 뵈었네요. 어머님은 저의 손을 붙잡고 다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옹졸한지 풀리지가 않아요. 저의 발언으로 집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아주버님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진작 언지를 줄 걸, 그래서 시어머님네를 더 못 가겠는 것도 있네요. 아주버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점이 제일 죄송스럽네요. 하지만 남편도 정말 잘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진작 말할 걸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항상 평범했던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도 제 인생의 가장 크나큰 에피소드입니다. 늘 보기만 했던 사연들이었는데 쓰다 보니 제 사연 또한 만만치 않다고 느끼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제는 어느덧 법인까지 키워나갔어요. 때를 잘 타서인지 계속 잘 풀린 덕분이죠. 지금의 행복,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생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쉼없이 달려왔었습니다. 때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꼭 찾아올 거라는 행복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 왔었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바라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에게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현실과 그동안 인생을 갈아 넣었던 제 삶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신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봐왔던 남편은 피나는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예전과는 달라지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피로가 많이 몰려와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죠. 나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어쩌자는 거야? 주변에 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런 거 챙겨 달라고 했어? 학교에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당신 생각나서 이것 좀 전달해 주려고 왔지. 오늘도 집에 늦게 온다며. 요즘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최근 들어서 살도 많이 빠졌고 임용고시 준비할 때와 다르게 지금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이따 저녁에 이거 챙겨 먹어. 이거 뭐야? 장어즙? 이걸 지금 여기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도로 가져가. 내가 늙은이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먹어? 엄마가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고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아.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몸 생각해서라도 먹어놔. 그냥 집에 놔두고 먹으면 될 것을 이거 주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바쁜지 알면서 이런 걸로 시간을 뺏으면 어떡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학교에 찾아오지 마. 주변에서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시장 다녀왔어? 꼴이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딘지 알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를 찾아온 거야? 정말 얼굴도 못 들겠다.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는 길에 학교에 들러 챙겨주라는 말에 잠깐 주고만 가려고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쏘아대더니 옷차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경 쓰고 온 건데 제가 창피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돌아갔네요. 고등학교 선생이 되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단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갔어요.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 생활에도 적응이 돼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될 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남편은 저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당신이 밖에서 일을 해서 몸매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일도 그만둔 상태라 몸이 많이 편해졌나 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언제까지 집에 처박혀서 밥만 축내고 있을 건데 밖에서 뭐라도 좀 해봐. 당신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데? 내 주위에 사람들 보면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당신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게으른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당신 보면 엄청 게을러 보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내 하루를 봤어? 지금 깨끗하게 입고 있는 셔츠들이나 집안일 전부 누구 손에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나 부리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만족할 것 같아?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건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도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즘 살찐 것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약 먹어서 그런 거 알면서 그냥 내 전부가 이제 꼴 보기 싫은 거니? 당신 요즘 나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내 주변 여자 선생님들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옷도 이쁜 것들로만 골라서 입던데 당신은 여자이길 포기했니? 집안일 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야? 나도 밖에서 취업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것뿐이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지식도 짧아서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공통되는 게 없으니 내가 당신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나랑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거니?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정말 너무하다 싶었고 결국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죠. 남편과 결혼 이후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몇 번 눈물을 훔친 적은 있었지만 남편에게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말이 7년이지 그 기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들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생활한 것도 아닌데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바라봐 주지 않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 제 눈에서 흘리는 눈물들도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 요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 말도 없이 학교도 찾아오고 여자에게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아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니? 그동안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남자라는 게 참 단순해.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너만 바라보며 옆에 있었을 때는 바라보는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만 바라볼 수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그만큼 너랑 비교가 되는 여자들이 주변에 널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사기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너를 볼 때 당연히 꼴 보기 싫겠지? 그러니 내 아들이 좋은 말이 나가겠니? 세상 밖에는 너와의 비교 대상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깔려 있잖아. 너는 아직까지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개구리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야 발버둥치며 우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지겠니?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다. 그냥 온갖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가던지 아니면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놔주고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그게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저와 그 사람이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각자 갈 길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 너는 너 수준에 맞는 남자와 다시 가정을 꾸려나가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은 격에 맞는 여교사와 새 출발하는 거지. 원래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 법이야. 시애미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시모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결론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용할 만큼 써먹었으니 그만 폐기 처분하겠다는 말로 들렸네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했었어요. 시모는 각자의 인생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라는 말로 끝내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두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저와의 이혼 서류가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갖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이혼 서류였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탁자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얘기한 거니?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우리 엄마한테 얼마 전에 한 적은 있었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나는 격이 맞는 여교사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 뿐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당신이랑 없이 결혼해서 선생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7년간 당신 뒤나 닦아주면서 살아온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임용고시 합격하고 선생이 되면 앞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며.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야? 그냥 이용해 먹으려 한 거냐고. 그야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가진 게 없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선생이 되고 보니까 능력 좋고 매력이 넘치는 여교사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신이 내 눈에 채워지겠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맙긴 한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해봤자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좋았던 추억마저 없어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 미련하게 질질 끌지 말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잠깐 들리는 것도 싫어했던 거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지만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듣고 싶었고, 그래야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학교 내에 만나고 있는 여교사가 있다며 저와도 곧 정리할 거라는 말까지 이미 전달이 된 상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추해지고 싶지 않아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뒤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막상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친정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버스가 목적지에 도달해 배를 누르고 내리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너무 오래간만이라 반가웠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도 남편과 같은 학교에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모르던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 저에게 핸드폰에 담겨있던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자기와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핸드폰 속에 담겨있던 사진은 다름 아닌 저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고, 제 친구와 둘이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제 남편과 같은 학교의 교사인 것도 충격이었는데, 둘이 결혼을 약속했다며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에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지금의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내 기억으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대화 나눈 건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내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네. 그러고 보니 그때 너한테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해결된 거야?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었잖아.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네?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 보면 대충 얘기가 오고 갔을 텐데 아직까지 그건 모르고 있는 건가 봐? 그 소문이 사실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잘 해결돼서 교사가 되어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말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단점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문제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하려는 거고,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는데 서둘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서로 워낙 안 맞는데. 성격도 그렇지만 일단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나 봐. 결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래. 다행히 애는 없어서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면 바로 받아줄 생각이 있으시다고 했거든. 나랑은 너무 잘 맞아서 아무래도 천생연분 같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나 지금 홀몸이 아니야. 임신했거든. 그 사람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는 거지? 학교 친구를 사회에서 만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뭔가 있긴 한가 보다. 앞으로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낼 수 있지? 그러고 보니 너무 내 말만 한 것 같네.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결혼은 했고? 나는 예전에 결혼했지. 그런데 이제 그만 이혼하려고. 서로 너무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다. 친구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나서 결혼까지 약속한 관계라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존재를 친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제가 본처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 기억 속으론 학창 시절 때 친구는 공부를 잘하긴 했었지만 질적으로 좋은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두었고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불행한 사고로 인해 어느 순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만났다는 거에 잠깐 설레긴 했지만 친구 핸드폰 속에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참석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친구는 자기 입으로 과거의 사건을 인정했고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애를 임신했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서둘러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희생했던 순간들을 전부 다 보상받기에는 남편과 상간녀인 제 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는 잠시 미뤄둬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죠. 남편은 끝내 제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식장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어디론가 급하게 끌려가고 있길래 그 뒤를 조심히 뒤따라가니 친구의 어머님과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길래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확실한 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 느낌상 저 사람 애가 맞다니까. 오늘 결혼식이야. 엄마 제발 조심 좀 해줘.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김서방 애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나중에 알기라도 하게 된다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교사 생활도 끝이 나는 거라고. 엄마가 항상 몸뚱이 간수 잘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한테 애가 둘이나 있다는 걸 아직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잖아. 하필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그것도 쌍둥이를 출산하더니 누가 애 아빠인지도 몰라서는 지금까지 엄마 죽어라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는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고? 너는 여자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김서방 애가 아니면 커가면서 점점 닮은 모습을 찾기 어려울 텐데 그때 가서 김서방이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가 불일치 나오면 김서방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자식들을 셋이나 키워야 하는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 문제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알겠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제발 엄마랑 마음 편히 좀 살자. 알겠다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결혼식 시작해.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친구는 충격적인 말을 남겨둔 채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나눈 대화가 전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인 친구한테 제대로 호구 잡힌 거였죠.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저는 멀리에서 둘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세운 계획은 식장에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는 거였는데 생각이 바뀌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최대한 많은 아픔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남편을 구제해 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분명 우리는 너한테 결혼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복수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냐? 그럼 제가 여기 축하해 주려고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뒤집으려고 찾아온 거죠.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을 거라고요. 제 두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꼭 봐야겠어요. 제가 입 한 번 열면 어머님은 뒷목 잡고 병원에 실려가실걸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두고 보세요. 너까지 꽤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것도 없는 게 며느리 대우 좀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집안을 망치려 들어? 네가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도 봤겠지만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새아가가 지금 임신했다. 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애가 있는 관계는 다르다는 거 몰라? 그리고 이혼하고 식을 올리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니?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집안 시끄럽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조만간 위자료 얹어줄 테니 그거 가지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너도 새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그래서 위자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송 걸어 받아내는 것보다 더 얹어주셔야 제가 입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식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 왔는데 여기서 한바탕 난리치면 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겠어요? 충격받아서 유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고생한 시간만큼 제대로 보상해 주세요.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면 유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는지 저에게 평생 입을 닫고 사는 조건으로 2억을 주겠다며 조만간 따로 만나자는 말에 3억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모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 하자 시모는 결국 저에게 3억의 위자료를 주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저는 따로 만나게 되었고 3억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이 난 줄 알고 있는 시모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터트리지 않은 진실이 또 하나 남아있네요. 친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고등학교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쌍둥이 자식 둘이 있다는 카드를 아직까지